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앞으로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대형 학원 등 고위험 시설을 출입할 때는 반드시 QR코드로 전자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이 끝나면서 지침을 어기는 사업자나 이용자는 벌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 숨쉬기 편한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도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한정 판매되다 마스크 업체들이 생산량을 크게 늘리면서 대량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등 14개 국가에 대해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지난 3월 중순 입국 금지 조치 이후 석 달 만인데 코로나19가 재확산 중인 미국은 제외됐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감염자가 10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감염이 급격히 확산하자 식당 영업 제한 등 경제활동 재개를 중단한 주가 16개로 늘었습니다. 개인별 유전자 정보를 모은 바이오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특정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찾아낼 수도 있고 환자별로 맞춤형 치료도 가능한데요.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유전자 정보 분석 업체인 지니너스의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품절 대란으로 구하기 힘들었던 침방울 차단 마스크가 대형마트와 백화점, 편의점 등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 본격적으로 풀렸습니다. 아직 초반이라 물량이 많지 않지만 점차 더 많이 공급되면서 수급이 원활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마트 개점 30분 전부터 긴 줄이 생겼습니다.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사려는 사람들입니다. 해당 지점에서 준비한 물량 1,600장은 30분 만에 동났습니다. 여름이니까 너무 더우니까 좀 비말이 좀 시원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러 왔습니다. 몇 시부터 오셨어요? 9시 한 15분쯤에요. 무더운 여름철에 숨쉬기 편에 인기가 많은 침방울 차단 마스크가 오프라인 매장에 본격적으로 풀렸습니다. 이마트에 이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침방울 차단 마스크 판매를 본격화한 겁니다. 롯데마트는 장당 500원씩 전 점포에서 일단 16만 장을 팔고 홈플러스도 장당 500~600원에 이번 주에만 30만 장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편의점은 1인당 구매 제한이 없습니다. 지난달부터 판매를 개시한 GS25 이외에 세븐일레븐은 전 점포에서 하루 평균 5만 장을, CU는 전국 14,000개 점포에서 한 주에 50만 장을, 이마트24는 첫 주에만 100만 장을 공급합니다. 장당 가격은 CU와 세븐일레븐이 각각 600원, 이마트 600원과 975원 등으로 대부분 5개 묶음 단위로 판매됩니다. 아직은 한 지점에 팔 수 있는 물량이 충분하지 않지만 물량 공급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백화점도 판매에 나서 롯데는 장당 760원에, 신세계는 장당 580원에서 700원에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침방울 차단 마스크가 오프라인 매장에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면서 수급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노래방과 클럽 등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높은 고위험 시설에 출입할 때 QR코드를 활용한 전자명부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네이버 앱이나 패스앱 외에 카카오톡을 통한 QR코드 발급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카카오톡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4개의 탭 중에서 왼쪽 세 번째를 클릭한 뒤 코로나19 페이지에서 QR코드를 생성한 다음 체크인 기기에 접촉하면 됩니다. 이용자가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출입을 제지당하고 위반 사업자는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자출입명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고위험 시설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그리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시설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달부터는 유흥업소를 포함한 뷔페나 노래방 같은 고위험 시설에서 반드시 QR코드를 이용해 출입 명단을 관리해야 합니다. 20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뒀는데 현장은 얼마나 준비가 됐을지 정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점심시간 서울 신촌의 뷔페 식당 입구. 마스크를 쓴 손님들은 들어가기 전 휴대전화에 QR코드를 내려받느라 분주합니다.
이렇게 QR코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받은 뒤 이 태블릿 PC에 입력해 전자출입 명부를 작성해야만 뷔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QR코드 방식을 잘 모르는 손님들에게 이용법을 안내합니다. 네, 인증되셨고요. 전자출입 명부가 번거롭기도 하지만 이용객들은 오히려 안심이라는 반응입니다. 누가 정확히 왔다 갔는지 모르는 게 되게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사람들끼리 확실할 수 있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출입 명단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접촉자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던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태를 계기로 유흥시설과 뷔페, 노래방 등 12가지 업종의 다중이용시설에 전자출입 명부 작성이 의무화됐습니다. 지난달 10일부터 제도를 시행하면서 20일 동안 계도 기간을 뒀는데 본격 시행을 앞두고도 준비 안 된 곳이 적지 않습니다. 언제 작성됐는지 알 수 없는 수기 명단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발열 검사조차 하지 않는 PC방도 있고 QR코드를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곳도 있습니다. QR코드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늘부터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음식점에 공통으로 적용되던 방역 지침이 일반 식당, 단체 식당, 뷔페 식당별로 각각 만들어졌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밀접 환경인 음식점의 특성을 고려해 유형별로 지침을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에 따르면 음식점 유형은 제공 방법에 따라 일반 식당, 단체 식당, 뷔페 식당으로 분류됐습니다. 이후 식당별로 침방울 발생과 밀폐, 밀접 환경 여부를 따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개별 용기 사용, 식사 시차제 등을 보완했습니다. 특히 강화한 건 일반 식당인데 방이 없는 경우 사람 간 최소 1m 간격 유지, 테이블 간 칸막이, 예약제를 하게 했고 방이 있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면 항상 열어두고 손님이 머무는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안내하라고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국내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렘데시비르는 지난달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 수입 결정 이후 질본과 수입자인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지난달 29일 의약품 무상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선 투약 대상은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입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 요청을 해야 하고 의료원 측은 필요하면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달까지 무상 공급 물량을 우선 확보하고 다음 달부터 가격 협상을 통해 구매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한 지난달 우리 수출이 작년보다 10% 이상 줄면서 석 달 연속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감소폭이 줄었고 중국 수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긍정적 신호도 일부 포착됐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가 올해 상반기를 넘기면서 우리 수출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은 392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0% 이상 줄면서 석 달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보다는 개선됐지만 하루 평균 수출액을 따지면 감소폭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수입은 11.4% 감소한 355억 달러로 집계돼 무역 수지는 지난 4월 99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한 뒤 다시 두 달 연속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긍정적 신호도 포착됐습니다. 계속 부진하던 자동차, 석유 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감소세가 나란히 5월보다 개선되면서 반등의 기미를 보였습니다. 특히 최대 교육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대중국 수출 규모는 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지난달 30% 이상 감소율을 보였던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의 수출도 마이너스 10%로 감소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입니다. 투자와 생산과 연관 있는 자본재 수입이 꾸준히 증가한 점도 수출 회복의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입니다. 자본재 수입 증가율이 호조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 설비 투자는 양호하다는 증거입니다. 향후 세계 경기가 이제 회복을 했을 때 우리 수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 기미를 보이고 미중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어 아직 상황을 낙관하긴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우리 콘텐츠 수출액은 액수로 보면 전체 산업 수출액 가운데 2% 정도지만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등 파급 효과는 매우 큽니다. 코로나로 막힌 수출길을 뚫는 화상 수출 상담회가 열려 한류 흐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서 와. 방방코는 처음이지?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콘서트. 전 세계 동시 접속자가 최고 75만 명을 넘었고 웹툰 신의 탑 애니메이션 버전은 미국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의 1위를 기록했습니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일본에서 한류를 재점화했습니다. 日本の人たちも面白いと思って見れるので、今まさしくもう第何次かわからないですけど、韓国ドラマブームが起こっているらしいですね。 하지만 전 세계 콘텐츠 전시회는 줄줄이 취소되고 신규 제작은 미뤄진 상황. 35개 기업이 해외 바이어와 온라인으로 만나 콘텐츠 수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회사 경우는 아마 그 중국 시장 3분의 1 정도로 줄였습니다. 오히려 저희한테는 지금 기회가 돼가지고요. 만나지 않아도 저희가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콘텐츠진흥원은 K 콘텐츠 엑스포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상시적으로 온라인 수출 상담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동남아권뿐만 아니라 북미권, 더 나아가서 유럽권까지 이런 수출 상담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콘텐츠진흥원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판 분야에서도 화상 수출 상담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대상은 세계 4위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 한류가 뜨거운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해 82년생 김지영이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잇따라 우리 책이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16% 넘는 성장세를 보여온 콘텐츠 산업 수출.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이 10% 넘게 감소하는 와중에도 콘텐츠 수출은 8%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수출길 개척이 신한류 흐름을 잇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직류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기존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교류 전기용 전력 계통과 전력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렇게 복합적인 전력 계통을 효율적으로 분석해서 대규모 정전 사태 등을 막을 수 있는 시뮬레이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블랙아웃. 전기 수요와 공급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비하면 엄청난 피해가 나는 대규모 정전 사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직류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 전력망과 기존 발전소의 교류 전력망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신전력 설비들에 대해서 직접 시뮬레이터와 연결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을 그대로 재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설비 동작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증을 하고 어떤 불안감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변동에 따라 전력 계통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사전에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00대 컴퓨터를 통합해 슈퍼컴퓨터 역할을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서버가 있어서 가능합니다. 전력망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로 인체의 핏줄과 같은 전력 계통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력 계통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해석을 가능하게 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증을 마친 이 기술은 중국 등 해외에서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기초 분석 시간을 2-3일 이내로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 전망도 밝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전에서는 첫 교내 감염 의심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가 아직 종결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대전과 광주, 그리고 전남과 부산까지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감염이 대전 지역으로 확산을 하였고 최근에는 말씀하신 대로 대전 이남의 지자체들로 확산한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확산 양상의 속도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진행 속도보다 빠르다는 점이고요. 더불어서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사례들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규모 시설 또 소모임을 통한 확산이라 방역 당국의 관리가 어렵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고위험 또는 중위험 시설을 통한 확산은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돼서 계도 기간을 거친 다음에 오늘부터 본격 시행되는 QR코드 출입 명부 도입이라든가 이런 어떤 조치가 일정 부분 가능합니다. 근데 소모임을 통한 확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방역 당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국민들에게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는데 이러한 정부의 권고가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재 1단계에서 상위 단계, 그러니까 2단계 또는 3단계로 격상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대전에서 전국 처음으로 학교 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학교 내 감염이 맞다면 등교 전 자가진단 등을 실시하는데도 이렇게 학교 내 감염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가장 기본적인 발생 원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무증상 전파가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등교 전 자가진단을 통해서는 걸릴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대전 지역에서 숨은 감염자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실제로는 과거 등교 계약 시행이 되면서부터 계속 제기되었던 부분들이 비록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킨다라고 하더라도 학교는 장기간 학생들이 모이는 환경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 그 속에서 생활 방역에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가령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같은 데에는 실제로 마스크 착용에 소홀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번에 만약에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학교 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해외 유입 환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국내 유입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를 막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는 해외 입국 그 자체를 통제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제관계에 큰 지장이 없는 선에서 비자 발급을 강화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라든가 아니면 외국인 입국자들에 대한 어떤 방역 비용을 현재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들을 축소를 하게 되면 그거에 맞게 어쨌든 외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감소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합리적인 통제 방안을 좀 강구를 해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일단 현재 상황은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입니다. 그런데 방역 당국이 아직 일부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그 2단계로 갈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는데 교수님 의견 조금 더 자세히 들려주시죠. 방역 당국은 현재 상황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단계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1.5단계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 과거의 방역 체계를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그 3단계로 전환을 하면서 각 단계에 해당되는 적용 범위를 지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상황에 맞게 적용 범위 기간 내용들을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최근 대전 등 지역사회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2단계로 전환을 하고 일부의 적용 범위나 내용 등을 조금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개인의 책임이 커지는 1단계 거리두기 하에서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더욱 철저히 해나가야겠습니다. 자, WHO는 코로나19가 종결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면서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인가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WHO 사무총장이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그 코로나19가
아직 종결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제가 보기에 그 배경으로는 아무래도 최근 각 국가마다 정치, 경제 등 방역이 아닌 요인으로 방역 조치를 크게 완화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국가들 간의 단합이나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각 국가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방역을 보다 철저히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온 발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가 종결된다 해도 감기처럼 매년 다시 유행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직은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바이러스의 특성상 현재는 병원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변이 등에 의해서 병원성이 낮은 방향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고요. 따라서 현재 감기의 약 10에서 30%를 유발하고 있는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토착화해가지고 매년 겨울마다 유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래전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현재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로 생겨났던 이유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이 걸리겠지만 병원성이 낮아져서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나로 토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절성 감기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하셨는데 신종 플루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토착화될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막혔던 유럽 여행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우리나라 등 14개국에 대해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영국과 호주에서는 일부 지역에 다시 봉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를 비롯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럽의 주요 관광지의 식당과 상가 대부분이 한산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유럽연합 EU가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 등 역의 14개국에 대해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월 중순 입국이 금지된 이후 약 석 달 만입니다. 중국의 경우 유럽 시민들의 중국 입국이 이뤄지면 EU 입국을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중인 미국은 입국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È molto importante, diciamo perché sono un paese che ha molti abitanti, comunque il turista è un numero elevato, cioè che viene comunque a Roma, è sempre venuto. Se quelli non vengono, giustamente diminuisce ogni cosa, ecco. 일부 EU 회원국은 이미 일부 여객 국가에 대해 입국을 허용한 상태로 입국 시 격리 조치 등의 구체적인 시행안을 자체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의 이런 해외 관광객 유치 조치와는 달리 영국은 중부도시 레스터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재확산하자 지역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영국에서 전체가 아닌 지역별로 봉쇄 조치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는 문을 닫고 식료품점과 약국 등을 제외한 비필수 영업장은 휴업에 들어갑니다. Devastated, a little frustrated because we were preparing ourselves from the 15th of June onwards to go back to some form of normality. 남반구의 호주도 영국처럼 비슷한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멜버른의 경우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4주간의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EU 국가들은 관광객 유치에 나서면서도 영국과 호주처럼 코로나19 2차 유행 조짐이 유럽 대륙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 긴장의 끈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미국 북동부에 있는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주가 현지 시각 30일 방문자들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 대상주를 기존 8개 주에서 16개 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주간의 자가격리 대상으로 추가된 주는 캘리포니아, 조지아, 아이오와,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네바다, 테네시 등입니다.
앞서 뉴욕주를 비롯한 이들 3개 주는 지난 25일부터 엘라베마, 아칸소,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텍사스 등 8개 주에서 오는 방문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들 주에서 온 방문자는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게 되며 이를 위반하면 강제 격리를 당하고 최대 $10,00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에서 정점 때보다 2배 이상인 10만 명의 일일 환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건당국자가 경고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영업 폐쇄 명령에 술집 업주들이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의 대표격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연일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의 하루 신규 환자가 10만 명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이는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온 4만 5천여 명보다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We are now having 40,000+ new cases a day. I would not be surprised if we go up to 100,000 a day if this does not turn around. And so I am very concerned. 확산 초기 때보다 위험이 올라가고 있다며 큰 공경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자 확산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조차 무시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ou've seen of people congregating often without masks, of being in crowds and jumping over and avoiding and not paying attention to the guidelines that we very carefully put out. 애리조나주가 술집과 체육관 등을 최소 30일간 폐쇄하기로 하는 등 경제활동 재개를 중단한 주가 속속 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는 뉴욕주처럼 감염자가 급증하는 주에서 오는 방문자들에게 자가격리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환자가 줄고 있는 뉴욕과 로드아일랜드 등 주변주 7곳을 뺀 42개 주가 해당됩니다. 이런 가운데 텍사스주에서는 술집 업주들이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감염자 확산을 이유로 다시 폐쇄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재선에 눈이 먼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지도력 부재, 주들 사이는 물론 주민들 간 갈등까지 코로나19에 미국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백신 승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30일 FDA가 마련한 지침에는 코로나19 백신이 플라시보, 즉 가짜 약보다 최소 50%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란 가짜 약을 먹고 있지만 약을 먹는다는 심리 효과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는 현상입니다. FDA는 백신 회사가 임상 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승인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백신 회사가 승인을 받은 후에도 추가적인 안전성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년간 상황을 추적하도록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최초 확산지 가운데 하나로 보고된 마을에서 전체 주민의 40%가 무증상 감염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 파두아대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공동연구진은 지난 2월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돼 최초로 봉쇄령이 내려진 보마을의 코로나19 감염 실태를 연구했습니다. 연구진은 봉쇄령 시행 초기와 14일 이후 3,200여 명의 마을 주민 대부분을 대상으로 한 차례씩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봉쇄령 초기엔 피검사자의 2.6%인 7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2주 뒤에는 확진자 수가 29명으로 떨어졌으며 두 차례 모두 무증상 감염자 비중이 40%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이성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위클리 이슈부터 소개해 주시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 면역 형성과 관련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백신이 개발돼도 미국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이 코로나19 퇴원 완화 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인데요. 정부의 코로나19 퇴원 기조 완화 조치에 대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은 기존 기준을 고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마지막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관련 내용인데요. 정부가 희귀질환 연구 활성화를 위해 환자의 유전자와 임상 정보 등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산학연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인간은 대략 3만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이 유전자는 개개인별로 다 다른데 이런 유전자 정보를 모은 것을 바이오 빅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이런 바이오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병을 찾아내거나 환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유전자 정보 분석 기술을 제공하는 지니너스의 박웅양 대표와 함께 바이오 빅데이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지니너스는 유전체 분석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전자는 익숙한데 이 유전체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거든요. 일단 유전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유전체 분석 기술을 어디에 응용할 수 있을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유전체는 유전자 전체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유전체가 최근에 의미가 있는 것은 DNA 전체 정보를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유전체는 하나의 자동차라고 우리가 설명하면 유전자라고 하는 그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들이 잘 작동해야 하지만 전체 우리가 몸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동차 움직이는 것처럼 전체를 이해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하나 부분을 이해하는 것보다 유전체를 다 알면 자동차를 전체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쉽게 말해서 유전자 전체를 유전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예. 자, 그런데 2013년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건강한 상태에서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아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자, 유전자 분석 기술이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서 맞춤 치료도 가능해질까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는 연구를 위한 유전체 분석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병원에서 안젤리나 졸리와 같이 실제로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는 진단 기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긴 하지만 이미 병원에서 많이 쓰고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기술이죠. 그만큼 우리가 기술이 신뢰할 만하고 정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서 많은 환자들이 이미 그런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대부분의 목표는 표적항암제 치료에 답을 찾기 위해서 유전자 분석을 합니다. 기존에 가령 예를 들어서 유전자 하나씩 분석을 하게 되면 저희 답을 찾을 수 있는 환자들이 10%밖에 지나지 않는데 유전체 전체를 그러니까 500개, 1000개 유전자를 분석하게 되면 답을 찾을 수 있는 40%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군요. 네, 자 그러면 앞서 또 이 코로나19 이런 어떤 치료제 지금 개발 중에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아직 뭐 상용화된 것은 그 렘데시비르밖에 없지만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치료제가 나온다 가정을 했을 때 어떤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면은 조금 환자한테 조금 더 이렇게 맞는 치료제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도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답은 먼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중화항체라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 사실 중화항체가 잘 드는지 안 드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바이러스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고요. 바이러스가 변화하는 걸 우리가 유전체 분석을 통하면 바이러스가 어디에 변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바이러스에 맞는 중화항체를 치료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환자의 이 면역 세포를 분석하면 중화항체를 만드는 항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방법에 의하면 저희가 항체를 만드는 세포를 열심히 스크리닝해서 그 선별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찾았는데 지금 세포 하나씩 분석하게 되면 중화항체를 만드는 세포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고요. 대략 한두 달 정도면 그 중화항체에 대한 항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니너스에서도 그런 일을 좀 하고 있고요. 현재 몇 가지 후보를 찾아서 그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면은 그 중화항체를 만드는 세포 이거를 우리가 찾는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설명이었던 것 같고요. 2003년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좀 낙관적인 전망이 막 쏟아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어떤 개인의 유전자 정보량도 만들어졌고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IT 기술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제 IT와 BT의 융합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이 IT와 BT의 융합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이 되잖아요. 앞으로 어떤 분야가 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2003년에 유전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고요. 그 이후에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정밀유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유전체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이 됐고요.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IT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병원에서 하는 정밀 외에 모든 환자들의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데이터를 빠른 시간에 진료를 보는 짧은 시간에 우리가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IT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많은 제약사들이 이미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시약을 개발하는데 기존의 비용이 1조, 5조 걸리던 것들을 1년 만에 적은 비용으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찬스가 많아집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많은 기업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유전자 정보의 어떤 값어치는 더 이렇게 중요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민간에서도 이제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여러 가지 또 제약이 있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이렇게 현장에서 보실 때 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은 뭐 한두 개 좀 꼽아줄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이 개정되긴 했습니다. 근데 유전자 정보는 이 민감 정보, 그러니까 개인 식별 정보라고 분류가 돼 있어서 아직은 활발하게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해당하는 의료법과 생명의료 및 윤리 및 안전에 관련 법률 때문에 실제로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쓰는 거는 활용하는 거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허가를 받고 하는 단계 그 절차가 필요합니다. 산업체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그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고요. 우리나라의 데이터가 사실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미국에서는 1년에 1,200만 명의 유전자 검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0만 명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늘어나는 속도가 사실은 차이가 많죠. 저희가 많은 환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분석할 수 있는 환경, 그다음에 제도가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그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표님의 이력을 보니까 이 대형 종합병원에서 한평생을 의사로 일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학 강단에도 서시기도 했는데 보통 의사라고 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다, 선망하는 직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창업은 위험 부담이 크잖아요. 어떤 계기로 창업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일종의 저희는 이제 돌연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병원에서 임상의사들과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진단 기술을 개발하다 보니 저희가 조금 더 저희가 분명히 충분히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자원이 있고 데이터가 병원의 데이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사실 연구소에서는 또는 병원에서는 대학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회사라는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에너지를 얻어서 저희가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그 기술들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예, 자, 그런 대표님의 도전 전신 덕분에 한국인의 유전 특성을 반영한 지니너스의 질병 예측 서비스가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의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가 현재는 많은 국내외 병원들과 같이 저희 유전자 검사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저희 세계에서 10등 안에 드는 유전자 분석 회사가 되는 게 목표이고요. 저희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몇 가지 전략과 그다음에 저희 우리나라의 자원들, 우리 자산을 이용해서 전략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싱글셀이라고 하는 단일세포 분석하는 기술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그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아까 코로나 항체를 개발하는 것처럼 저희가 환자의 조직이 아니고 환자의 암세포 하나하나를 분석하게 되면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치료제, 새로운 진단 기술을 더 개발하는 것들이 저희 사업 계획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옷도 우리가 맞춤으로 제작을 해서 입으면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또 움직이기도 편하잖아요. 이런 의료법도 우리 몸을 분석해서 나에게 딱 맞는 치료법을 찾아낸다면 치료도 더 잘 되고 부작용 걱정도 좀 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너스 박용광 대표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가 심장세포를 직접 공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세다스 시나의 메디컬 센터 연구팀은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 만든 심장세포 실험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심장세포는 심장 박동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가 부정맥 등 심장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것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실험이 인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심근세포를 직접 공격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연구팀은 말했습니다. 흔하면서도 치료법이 없는 어깨 힘줄 파열을 치료할 수 있는 나노 소재가 개발됐습니다. 전남대 김장호 교수팀은 힘줄이 정교한 나노 패턴으로 구성된 점에 착안해 만성퇴행성 어깨 힘줄 파열을 치료할 수 있는 나노 패턴 지지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 지지체를 어깨 힘줄이 손상된 토끼에 적용한 결과 어깨 힘줄이 효과적으로 재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원생들이 대장균 세포 공장을 개발해 생산된 대표 천연물들의 생합선 경로를 총망라해 최신 연구 내용과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에는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 스푼구수 연구팀 소속 양동수, 박선영, 은현민 박사과정과 박예슬 석사과정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논문은 생명공학 분야 국제학술지 생명공학의 동향 7월호 표지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세계적인 연료전지 제조사인 미국의 블룸에너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선박용 연료전지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공동 개발을 통해 주력 제품인 액화천연가스, LNG선 등에 적용할 연료전지 핵심 기술을 오는 2022년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연료전지는 발전 효율이 높고 황산화물, 온실가스 등 환경오염물질 감축 효과가 커 미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평가받습니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미국의 자동차 제조기업 제너럴모터스가 선정하는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GM 혁신상은 차량 성능과 소비자 경험 향상에 이바지한 공급업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입니다. GM은 2021년식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에 적용된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플라스틱 OLED 기반 디지털 운전석 시스템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서판길 한국뇌연구원 원장이 선정됐습니다. 서판길 원장은 세계 최초로 생체 신호전달 핵심 물질을 뇌에서 분리해 관련 분야 연구에 새 지평을 연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서 원장은 현재까지 350여 편의 논문을 저명학술지에 게재했으며 다른 연구자가 본인의 논문을 인용하는 피인용 수도 14,000번을 넘어 생명과학 분야 최고 수준의 과학자로 평가받습니다. 최고 과학기술인상은 한국을 대표하는 연구업적을 낸 과학기술인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상장과 상금 3만 원이 수여됩니다. 유흥업소나 노래방 등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한 전자출입 명부 제도가 의무 시행됐습니다. 이용자는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출입을 할 수 없고 위반 사업자는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이버 앱은 물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